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여수에서는요, 공장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4명 사망, 8명이 이제 사상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산재를 봐야 할까요? 이 죽음의 행진이 이제 멈추기를 정말 기원해 봅니다. 자, 대선 과정이죠. 그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적폐 수사 해야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는 강한 불쾌감과 함께 사과하라는 메시지를 냈죠. 자, 대선 전국에서 야당은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냐 반발하고 있고요. 여당은 정치 보복을 공언하는 것이냐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 배우자에 대한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주가 조작 개입 의혹. 자, 국민들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자, 오늘 밤 두 번째 대선 후보 사자 TV 토론이 열립니다. 첫 번째가 순한 맛이었다면 오늘은 더 매운맛으로 흐르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팽팽한 구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전망한다면요, 품격 있는 쪽이, 더 통 큰 쪽이, 분열보다는 화합의 메시지를 내는 쪽이, 큰 소리 내는 쪽보다는 부드러운 쪽이 국민 호감을 더 가져가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일단 지켜봐야겠죠. 자, 주말 베이징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국대 선수들 응원도 신나게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만나실 수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오늘 저녁 개최될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의 미리 보기. 국민의힘 토론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과 청와대 사과 요구 폭풍에 대해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좀 드릴 말씀이 있지만 끝에 나눠보기로 하고요. 이슈 먼저 한번 쭉 정리해보죠. 자, 적폐 수사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여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또 여기에 대해서 정치 보복은 없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청와대 메시지가 나온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물어본 게 두 가지였습니다. 아까 이 정부에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보적한 거냐? 네. 검찰총장 시절에. 그다음에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 대답해라. 이거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었죠. 네. 여기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사전에 정치 보복이란 단어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과할 거냐, 사과를 요구한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한 답변은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네, 어제 네. 보면. 네.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 청와대에 사과 의향이 있는지 이걸 다시 콕 집어서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문 대통령의 생각과 제 생각이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떤 생각이 같느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을 강조해 오셨다. 네. 저 역시도 권력형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늘 법과 원칙,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 내 생각이 같은데 무슨 뭐 사과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뭐 이 답변 요구에 대해서는 좀 피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석이 분분해요. 좀 청와대에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톤다운이 된 거냐. 뭐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생각 이런 대목은 그러고 그냥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다 하는 거 아니면 이게 사과를 거부한 것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스펙트럼이 넓더라고요. 김 대표님 분석은 어떻습니까? 일단 사과를 거부한 거죠. 거부한 거는 맞는데 왜 네. 거부를 했느냐.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지녀왔던 캐릭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저렇게 사과를 하면서. 이거는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탄압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나왔다라는 거고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동안 지금은 거의 이제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됐지만 한동안은 그냥 문재인 윤석열이었어요. 구도가. 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얘기만 계속했어요. 이재명 아예 상대도 안 하고 네네네. 혹은 상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사과를 하는 거는 맞지 않지만은 이게 더 확전되는 거 변수를 만드는 것은 맞겠다라고 네네. 해서 같은 마음이다라고 이제 한 것 같아요. 정리를.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층 결집의 호재로서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네. 부분이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로 보면 조금씩 앞선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1위 후보가 몸살이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사실 스탠스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적폐라는 단어를 놓고 전혀 다른 해석들을 각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는 이 적폐 이퀄 그거예요. 박근혜 국정농단급 뭐 이런 거고 그 윤석열 후보는 적폐 이퀄 되면은 너희 잘못한 거, 네. 너희 정부에서 잘못한 거.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걸 크게 보느냐, 적게 보느냐 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해석의 여지가. 그래요. 자, 이 와중에 지금 청와대는 이게 윤 후보의 발언이 선거 전략이라면 저열한 것이다. 사과하면 끝날 일인데 네. 왜 사과 못하느냐 이렇게 좀 압박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사과하면 깨끗하게 끝날 건데 네. 왜 이렇게 좀 빙빙 돌리면서 얘기를 하냐 이런 반응이 좀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이 정권 초기 적폐 청산이 뭐 문 대통령의 지령을 받아 정치 보복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대목도 인터뷰에 있었는데 네네. 그동안 야당이 적폐 수사를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공격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고 네네. 근데 그런데 정작 본인이 대통령 되자마자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한다. 아니 검찰총장직을 던질 정도로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하신 분이 자기 부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청와대 이 기류를 보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후보가 최근에 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자기들이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라고 하는데 그게 사기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뭐 놀라운 인식이다. 답변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청와대는 불쾌감을 드러냈고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 적폐 수사 발언까지 나오게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어서 확실히 해도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뭐 잘못된 게 드러나고 하면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쭉 검찰이 수사했던 것을 보면 어디서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와서 그걸 봐서 수사한 게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뭐 잘못된 게 좀 수사하겠다라는 정도로 정리될 말을 전 정권의 적폐수사를 할 거냐 해야죠 돼야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 자체에 네. 여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좀 커 보입니다. 여야가. 네. 그런데 인식의 차이는 큰데 또 여당은 지금 이 여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의원총회를 열었고 규탄 성명을 냈네요. 네. 이 어제 좀 강경한 발언도 좀 나오면서 격앙된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정치 보복 발언 철회 또 사죄 이걸 요구했고요. 네. 대통령 후보 즉각 사퇴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어허. 아울러 이제 배우자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수사 협조 이런 걸 촉구하는 규탄 성명문을 네네.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있군요. 네. 자,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후보님은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무능과 사감 이거는 국민에겐 죄악이다. 네. 그러니까 보복과 분열이 아니라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을 때다. 그래서 국민께 사과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또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를 동시에 저격을 하면서 자신은 보복의 악순환을 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의제가 오늘 그 사자 TV 토론에서 좀 뜨겁게 다뤄지겠습니까? 세게 나올 것 같아요. 세게 나올 것 뒤에 같다. 뭐 우리 사자토론 얘기도 하겠지만은 양쪽 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겠죠. 네네. 근데 이 얘기는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다 꺼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심상정 후보까지도. 심상정 후보까지도. 예. 어쨌든 양측에서 이 발언 파장을 놓고 볼 때
다 이런 계산할 것 같아요. 그 여당 쪽에서는 여당 지지층 결집, 야당은 야당 지지층 결집. 네. 특히 이 정권 교체 여론이 과반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민심들을 최대한 모아서 가겠다. 특히 핵심 보수 지지층을 모아서 가겠다. 이걸 좀 생각하는 것 같고 여당도 마찬가지로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금 지지하기 꺼려했던 그런 지지층.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려면은 이재명 후보 지지해야 된다. 네네. 이런 논리로 나올 거기 때문에 양측이 뭐 계속해서 공식 선거운동 앞두고 네. 최대한 결집하는 모양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이게 뭐 다 그럴 수 있는데 여야가 서로 이제 공격하는 입장이니까 서로 나쁘다, 잘못했다, 뭐 이건 늘 봐온 건데 어쨌든 이번에 좀 처음 보는 대목은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나와서 이제 야당 후보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좀 착착한 대목들이 있지 않나. 우리가 헌정사상 초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붙이는데 자, 오늘 토론이 어떻게 좀 귀결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는데 최근에 왜 이재명 후보가 좀 이제 친보수 행보를 쭉 했잖아요. 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그다음에 또 이상돈 교수, 거기에 또 윤여준 전 장관. 그런데 김종인 전 총괄이 윤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냈어요. 네, 그 기자들의 질문이 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 전 위원장이 출판 기념회를 어제 했었는데 아, 그랬죠.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후보로서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게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반응이었고요. 네. 특히 윤 후보는 이 정부에서 스스로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이거를 언급하면서 좀 안 좋은 발언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검찰총장 할 때 서울지검장 할 때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서 그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몰랐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실 후보로서 현 정부에 대해 그런 얘기했다는 것 내가 보기엔 적절치 못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를 그럼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건가? 입장이 네. 좀 선회하나 그러는데 또 양비론적인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입장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양 후보가 어떤 조언을 구하거나 네. 어떤 걸 물어본다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해준다고 계속 어제도 강조를 했고 네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 지도자의 어떤 자질과 이런 걸 위해서 또 검증을 위해서 자신이 좀 도움되는 얘기는 계속 해주겠다. 뭐 이거는 이재명 후보를 향한 것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 자체도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지적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심길전에서 더 앞으로 잘하기를 발언 수위를 잘 조정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최대한 양 후보에 대한 잘못된 점은 지적하는 그런 스탠스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 다. 그런데 네. 김 대표님 과연 그럴까요? 왜냐하면 윤 후보에 대해서 조금 격한 얘기들이 이제 보도되고 있는 게 네.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또는 주려고 했던 컨텐츠를 다 찢어버렸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그 출판 기념회였잖아요. 네네. 누가 당선되더라도 나라 앞날이 암울하다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진짜 양비론적인 시각이고. 모두까기. 모두까기. 자 이게 왜 나왔냐면은 네. 제가 조금 맥락을 설명드릴게요. 이거 전날에 김근식 교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이 상황실장이었죠. 네.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아. 그래서 다 초대를 했습니다. 아. 다 초대를 해가지고 바쁜 와중에 윤석열 후보도 오고 뭐 이준석 대표도 오고 보수 진영을 다 왔어요. 네, 관계자니까. 김근식 교수가 이거를 연 거는 이유는 뭐냐면은 김종인과 윤석열을 만나게 하려는 게 목표였습니다. 아,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래서 화해를 좀 시켜가지고 부드해서 좀 이쪽에 힘을 실어주게.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안 왔어요. 불발. 김근식 교수 자리에 안 왔어요. 그 출판기념회. 그리고 어저께 김종인 위원장이 했잖아요. 열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안 왔어요. 어허. 이게 뭐냐 이제 껄끄럽다라는 거고 같이 이게 서로 그러니까 첫날은 김근식 교수 자리는 김종인 위원장이 피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황상 보면은 피한 거고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피한 거예요. 네, 서로. 근데 가기가 완전 같이 동행하기가 정권 교체에 대한 큰 뜻은 처음에는 있었지만은 지금은 윤석열은 미달이다라고 지금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같이 가기 힘들다. 네, 출판 기념회를 서로 오가지 않는 껄끄럽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지금 이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입니다. 제보자가 추가 폭로를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해 4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사용된
이 카드 영수증 그때 이제 영수증이 나온 것을 제보자 A 씨가 공개를 했는데요. 이걸 좀 보면 영수증 10장 정도가 공개가 됐고요. 네네. 경기도 성남에서 이제 베트남 식당에서 2건, 뭐 네. 수원 초밥집 3건, 성남 초밥집 1건, 성남 보거집 1건, 성남 중식당 2건, 성남 백숙집 1건에서 이루어진 걸로 영수증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 씨는 이런 거예요. 내 카드로 먼저 결제한 다음에 취소하고 평일 근무 시간대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한 거다. 얘기를 했고 이게 회당 결제 그러니까 뭐 취소액 이런 게 7만 9천 원에서 12만 원 정도가 된 거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녹취도 공개가 됐는데 이 배모 씨와의 이 녹취록 여기에 따르면 이 베트남 음식점 결제를 지난해 4월에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오늘 13만 원이 넘거든요. 오늘 거 12만 원 하나 긁어오고요. 지난번 거하고 오늘 나머지 거 합쳐서 12만 원 안쪽으로 하나로 긁어오세요.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내용까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들 특히 계속해서 이제 법인카드를 이제 바꿔서 결제를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제 드러나는 그러니까 똑같은 수법이 반복이 됐다라는 것을 A 씨가 주장을 한 거고요. 네. 이게 특히 법인카드로 재결제할 때는 경기도청 총무과 외에도 공정경제과, 노동정책과 업무추진비로 지출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인카드 1회 비용 한도인 12만 원 넘는 경우에 영수증을 뭐 쪼개기 한 그런 의혹도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 공개된 추가 사용처 보면 이재명 후보의 순회동 자택 주변 분당에 소재한 맛집들이다. 그러니까 김 씨가 입만 내키는 대로 법카 식사를 시켜 먹으면서 법카 살림살이 했음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른바 법카로 맛집 투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민주당 쪽에 뭐 반론이나 이재명 후보 쪽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게 이제 수사와 감사 사안이기 때문에 네네. 그 결과에 따라서 입장을 내놓고 조치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어제 송영길 대표가 TV조선 인터뷰에 나갔어요. 네네. 거기서 이 질문이 좀 나왔는데 특히 이게 이 김혜경 씨가 사과할 때 구체적으로 사과를 안 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런 질문을 받고 뭐라고 했냐면 이게 구체적인 그러니까 내용을 본인 김 씨도 잘 모르지 않겠냐.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과를 못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사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혜경 여사 건이 상당히 곤혹스러웠는데 직접 나와서 잘 사과를 했다. 이런 평가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도 오늘 또 토론에 나오겠죠. 세게 나오겠죠. 세게 나오겠죠. 이건 이제 또 윤석열 후보 쪽의 이제 공세. 예. 예, 이건 좀 어느 정도 이번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미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추가로 더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안 미칠 것이냐의 그게 기준이 그게 사과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판단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수 쪽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가 문제가 많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 문제가 이제 있다고 비춰지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안 찍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크게 애초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미 다 결집한 상황에서 예, 이재명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 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이재명 후보를 다시 찍을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게 사과예요. 네. 그게 지난번에 김건희의 사과였고 그러니까 미흡하더라도 하면은 내가 찍어줄게라는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네,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디테일이 이렇게 있더라도 뭐 새로운 게 나오더라도 어쨌든 사과를 네. 했다라는 거에 스스로 이제 명분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 이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대략 지금 김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선반영이 됐을 것인가 네. 또 문제가 나올 것인가. 어제 이제 현근택 대변인 나왔습니다만 그제 이제 김혜경 씨 본인 사과가 나왔고요. 사실은 이 제보자가 왜 이렇게 살라미 전술로 한꺼번에 폭로하지 이걸 쪼개서 폭로하느냐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가 메신저 공격이다 해서 현근택 대변인 어제 이 자리에서 이미 저는 사과했습니다 얘기하시는데 계속 이제 추가 폭로는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서 또 이 소재는 어떤 이제 공방으로 이어질지 또 이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오죠. 지금 12시 39분 넘기고 있는데 교통정보센터에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정오를 넘으면서 여러 사고 소식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괴산 휴게소에서 대형 화물차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대에 있었던 사고인데 현재까지 수습이 오래 걸리고 있고요. 전 차로를 막고 조치를 하면서 괴산 휴게소 안쪽으로 우회를 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괴산 휴게소 앞두고 7km나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도 화도에서 승용차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1차로를 차단하고 처리를 하면서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가는 길 8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교통량이 많아 속도를 줄이고 있고 반대 서울 방면도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3km 구간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원래는 이번 주 8일에 사자 토론을 다시 보나 했는데 한번 무산이 됐다가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조금 늦춰잡자 해서 오늘 저녁 8시에 다시 2시간짜리 이제 TV 토론이 열립니다. 지금 뭐 이야기한 이슈들을 포함해서 또 정책, 공약, 또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수행 능력 여러 가지 보여줄 게 많고요. 또 이제 유력 여야 후보뿐만 아니고 또 다시 우리 안철수 후보, 또 심상정 후보 토론 모습도 보게 될 텐데. 자, 박 기자님, 오늘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네, 오늘 오후 8시부터 130분, 그러니까 2시간 10분간. 2시간 넘네요. 네, 밤 10시 1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아시겠지만 종편 4사와 보도 전문 채널 2개사가 주관을 하는 6개사가 주관하고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그런 토론이고요. 그럼 6개 채널에서 동시에 생중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MBN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되고요. 오늘 또 사회가 누구냐 이것도 뭐 각 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노동일 경희대 교수가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예전에도 간혹 이제 하셨던 분이니까. 네, 뭐 오늘 뭐 입장을 좀 들어보니까 개입을 최소화해서 후보들 진면목이 드러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마 이게 오늘 토론 같은 경우는 주제도 정해져 있어요. 2030 청년 정책, 그다음에 코로나19 방역 평가와 피해 대책 이런 게 주요하게 논의될 주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자유 토론, 자유 정책 토론 이런 게 있고 언론 공통 질문이 있어요. 한국기자협회가 이걸 주최하다 보니까 각 후보의 언론관을 들어보겠다. 이 질문도 마련돼 있어서요. 아마 1차 때보다는 더 이제 풍성한 더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한 그러니까 싸움 구경이 어떻게 보면 더 재미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1차 때보다는 더 재미있는 토론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탐색전이 끝났으니까. 생각이 좀 다릅니다. 1차 때 네거티브 많이 등장 안 하고 고성 많이 안 오가고 정책 이야기들을 조곤조곤해서 아이고 이게 토론이지 그랬는데 하지만 누구나 다 예상하듯이 1차는 탐색전이고 전초전이었고 순한 맛이었다면 오늘은 타격감이 훨씬 강도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김준일 해설위원회 미리 보는 생중계 어떻게 전개됩니까? 일단 오늘 윤석열 후보 뭐 다시 지난번에 이제 대장동 의혹으로 자기 평가로는 재면을 봤다. 의혹 제기로 인해서 오늘은 또 자유 토론 시간이 한참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거고 오늘이 또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한국 기자협회가 주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언론과 정치 이 지금 관계에 대해서 여러 잡음들이 있었잖아요. 이를테면은 뭐 정치권이 항의 방문하고 언론사 그리고 뭐 다른 방송국에서는 뭐 진행자가 하차하는 일도 있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언론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오늘 좀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 보복 뭐 이거를 집중적으로 아마 할 거예요. 지지층 결집에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 주변만 봐도 이재명 후보를 조금 좀 못 찍겠다. 다시 이런 도덕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셨던 분들도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라고 해요. 결집 현상이 진짜 나타나더라고요. 주변에 확실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더 강조를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있다. 예, 그런 부분 할 것 같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또 둘 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실지 아니면은 좀 더 세게 나오실지 저는 좀 보고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누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것이냐가 시그널이거든요. 윤석열을 공격할 것이냐 이재명을 공격할 것이냐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1차 때 안철수 후보는 연금 개혁의 동의를 이끌어낸 것을 최고의 치적으로 또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자
1차는 39% 시청률이 아주 뜨거웠어요. 그렇죠. 역대 대선에서 두 번째.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약간 양상이 다른 게 쇼트트랙 경기가 펼쳐집니다. 아. 베이징에선 또 우리 분노하면서도 응원할 수밖에 없는 네.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인데 시청률 더 높을 걸로 보세요? 낮아질 걸로 보세요? 지난번보다는 높지는 않을 텐데요. 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보일 거예요. 요즘은 아. 그런 식으로 봅니다. 핸드폰 하나 놓고요. 아. 이거 하고 TV로 이렇게 보고 그렇지. 같이 봐요. 두 개 동시 다 보죠. 네, 두 개 같이 보기 때문에 야.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네. 그래요. 저는 이 안철수 후보가 아까 이제 어떤 스탠스 입장을 보일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여러 가지로 판단해보고 시청자들한테 뭔가 크게 세게 좀 한다면 네. 청약 만점 점수 다시 한 번 더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엔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모르죠, 그것도 알 수가 그런가요? 없으니까. 여기 청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지 네네. 안 했는지 알아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와 그 자신 안철수 후보와의 차이점, 차별화 이걸 좀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전략상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이게 보면은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 네. 이게 최근에 KBS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게 공개된 그 계좌 그 시점이 아니라 그 뒤에 있었던 다른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40차례 정도 이 거래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거 좀 물어볼 건지 거기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뭔지 이런 네. 것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이 부동시 군면제 의혹 이것도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이것 좀 물어볼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검증 차원의 그런 질문들이 나올지 좀 궁금하고요. 대장동 의혹은 윤석열 후보가 아마 물어볼 가능성이 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 1차 토론 때 설명이 좀 부족했다. 도망가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요. 하나 생각난 게 네네 있어요. 생각난 게. 그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그 뭐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 나눠야 네네네. 된다. 뭐 예술고, 과학고, 예술고, 기술고. 과학고, 뭐 기술고 네. 나눠야 된다. 이미 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다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 도대체 아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조금 오히려 이재명 후보보다는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 측에서 그게 나올 공격이 수도 있겠다. 나올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요새 말 실수하면 뭐 사실 이재명 후보는 또 따질 게 많은 게 만약 배우자 문제를 쌍방간에 다루게 되면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문제, 그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이제 이 또 주가 조작 문제 의혹을 서로 이제 그래서 공격할 것 같고 언론에서는 이게 난타전이 될 거다. 난타전이 이런 될 관측도 거다.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명이 더 끼어서 또 때리면 4명의 난타전. 네. 자, 어쨌든 이 치열하고 팽팽한 건 좋으나 생산적인 점에서 또 이게 그 네거티브가 너무 진흙탕으로 가면 또 보시는 국민들 재미있는 선을 넘어가면 이게 또 눈살 찌푸리게 되거든요. 적절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자, 요 뉴스 하나 더 보죠. 지금 국민의힘 종로 재보선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공천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략 확정된 공천을 했습니다. 네네. 네, 어제 이렇게 확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대선의 러닝메이트로 최재형 전 원장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징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 보면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네. 두 사람 다 지금 현 정부에서 네. 한 사람은 검찰총장, 한 사람은 감사원장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아마 우리 정치 역사상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재보궐선거까지 같이 치러지는 이 상황에서 현 정부에 있었던 인사들이 나왔다.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국민의힘 전략은 이 정권 교체론으로 계속 이제 밀고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사과해라 이런 요구 이 요구를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개별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불공정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최재형 카드를 선택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그 외에도 어제 밤에 속보들이 계속 떠서 보니까 그러면 이제 대구는 공천 안 하기로 한 거고 네. 서초 또 청주 공천이 다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서초 같은 경우는 여기 치열했어요. 왜냐하면은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이니까 그렇죠.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이 공천이 됐는데 됐고. 거기 맞붙었던 사람들이 정미경 당 최고위원, 이해운 전 의원, 네. 또 전희경 현재 서초갑 당협위원장, 네네. 전옥형 전 국정원 제1차장까지 네네. 같이 경선에 맞붙었는데 이 5파전에서 당당히 1위로 조은희 전 구청장이 네. 공천이 됐습니다. 계속 나오더니 네. 이제 이번에 한번 배치를 다느냐 마느냐
청주는 네. 어떻게 됐어요? 청주는 정우택 전 의원이 아이고, 경선에서 굉장히 이겼어요. 관록 있는. 윤곽금 전 이 대구고검장 등과 뭐 경선했는데 1위를 하면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이 경기 안성에는 김학용 전 의원을 안성에 하나 더 있죠. 공천을 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하나 나왔네요. 신천지 간부였다가 탈퇴한 한 인물이 자,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당원으로 가입하라 하는 지시를 했다는 통로를 내놨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신천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번 코로나19 사태 때 이만희 총회장이 등장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 간부 출신 탈퇴자 이 A 씨가 CBS에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신천지 과천본부 고위 간부들이 지난해 7월 구역장 이상 간부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한 사실을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7월 기억해 보시겠지만은 공교롭게도 각 당의 20대 이 대선 후보 예비 등록이 시작된 시점이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다 연락을 해서 가입해라 이런 가입 지시 자체도 직접 만나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덕분에 이만희 이 총회장이 나왔으니까 은혜를 갚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구두 지시를 한 거고 네네. 이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이름이 언급이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은혜를 갚아야 되는 그런 일들 뭐가 있겠느냐. 당원 가입을 해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할 수 있고 뭐 1,000원인가 3,000원 이상 되면 당원 가입할 수 있으니까 가입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 대표, 그러니까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계속 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천지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른바 뭐 표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가 이렇게 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지? 이렇게 당원 표 차이가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안 나오고 네네네. 윤석열 후보 많이 나왔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당협위원장 그 조직표 때문에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의혹은 신천지 조직이 움직여서 이게 많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보도 내용이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경선 직후 알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경선 있습니다. 직후에 알았다. 하지만 진 것은 진 것이다. 사실은 이제 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는데 한 가지 이제 우리 김준일 대표님이 다음 주부터 당분간 뵙기가 어려워졌어요. 월금을 담당해 주셨는데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충격받은 소식이 이게 제일 큰 뉴스죠 오늘. 타사의 동시간대 진행을 맡으신다 그래서 아, 예. 네, 근데 이제 임시 진행이다라고 본인은 돌아오시겠다. 꼭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예. 네, 그래서 박정우 기자에게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내도록 하죠. 자, 이런 상황, 네. 이 시사본부의 검찰총장을 맡고 있다가 지금 야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아까 박정우 기자가 했는데, 자,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1번 배신, 2번 도전, 네. 3번 반역, 4번 선의의 경쟁. 뭐라고 보십니까? 솔직하게 말해야 되나요? 솔직하게 말해야죠. 네. 4번 선의의 경쟁. 야, 정답입니다. 네. 난 또 반역이라고 할까봐. 이런 충성 우린 요구하지 않거든요. 네. 합리적으로 경쟁하면서 함께 또 이 언론 시사 프로그램들을 좋게 만들어야죠.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예, 최영일의 시사본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최영일 진행자 너무 좋아하는데 네. 아쉽게 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짜 이 시간대에 청취율이 다들 2배가 될 수 있도록 다들 예. 파일을 키우자. 예, 파일을 키우는 걸로 좋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 협공해서 뭐 다른 본부를 잡아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늘어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많아지게.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입뉴스 김준일 대표님 잠시 보내드리면서 아까 잠깐 나왔던 또 그 하차와 관련된 프로그램이에요. 예. 자, 잘 좀 다독여 놓으시고 오늘 김준일 대표의 신청곡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본인 입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커피 쿠폰은 청취 의견 보내주신 6542님께 드리고요. 노래 듣고 저는 입으로 돌아옵니다. 발동을 지켰네.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너네 집은 연신내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으로 시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음절 5개를 조합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열렬한 애정과 관련된 표현으로 음절 정, 덕, 열, 질, 성 이것들을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이음절로 된 한자어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정열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정답이 있는데요. 정열일까요? 열정일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열정입니다. 열정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학문과 예술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연극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못한 젊은이가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연극영화과에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열은 가슴속에서 맹렬하게 일어나는 적극적인 감정이란 뜻으로 삶의 정열이라든지 그는 자신의 온 정열을 바쳐 그녀를 사랑했다처럼 정열을 바치다, 정열을 기울이다 등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발음할 때는 두 번째 음절에 니은을 첨가해서 정열이라고 합니다. 열정과 정열은 모두 더울 열자와 뜻 정자로 이루어진 한자인데요. 들으신 것처럼 의미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선은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하루 새 공기가 많이 탁해졌습니다. 어젯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도 정체되고 있어서인데요. 특히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가 많습니다.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시흥이 133 마이크로그램, 김제는 97, 서울 양천구도 85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76부터가 매우 나쁨 단계라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는 건데요. 인천, 경기, 충남 북부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도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에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외출을 최대한 삼가고 물을 많이 마시는 등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영상 8도, 강릉과 대전 11도, 부산 12도, 광주는 13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도 0도 선으로 올라서겠고 낮 기온도 오늘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일요일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강원 영동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인데요. 특히 강원 산지의 경우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사이 많은 눈이 쌓일 수 있어서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상 7.3도, 습도는 42%입니다. KBS 58분 날씨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자율적 재택관리 체계가 시행되며 방역 패스, 거리두기, QR 인증 역시 완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유행 상황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60살 미만의 기저질환이 없는 일반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자가 재택격리가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의료상담 외에 행정 절차를 응대하는 재택치료 행정안전센터가 개설됐습니다. 앞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돌보기 위해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게 되는 보호자나 간병인은 일주일에 1회 정도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한 후 역대 서울대 교구장의 사진 전시 공간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한 것에 대해 서울대 교구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이 열리는 날이죠. 지난 토론과 좀 다르게 자유주제 토론 시간이 2배 늘었습니다. 후보 간 어떤 공세를 펴게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요. 국민의힘 토론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과 전화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자 이제 대선까지 26일입니다. 예. 짧은 기간인데, 자 현재 윤 후보의 지지율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지지율은 뭐 언론에서 발표되는 대로 저희가 참고 자료로 쓰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여론 조사 기관이 있지만 그 추세선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추세선이 상승 추세선에 있다.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한 곳 정도만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나머지 한 9개, 10개 정도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앞서고 또 상승되는 추세선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흔히 우리가 리드를 잡고 있다. 이런 이제 운동 경기에서 표현을 쓰는데, 자 오늘 밤 8시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8일 예정이었다가 무산됐잖아요. 예. 성 의원님이 또 토론 협상을 맡으셨기 때문에 자 후보가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 귀띔을 좀 해 주신다면요. 글쎄 뭐 후보께서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하시겠다 이런 건 없고요. 우선 본인이 고민하셨고 또 준비하신 그대로 아주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준비된 모습을 국민들한테 또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원칙이라고 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국민 판단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임하시게 될 거고요. 또 국가 경영에 어떠한 사람들이 그 자질과 역량을 갖췄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그려나가는데 어떤 그림을 내놓고 소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그 후보자들의 국가 경영 능력이나 자질 역량 이런 것들이 평가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엔 특이한 것이 이제 주도권 토론이 2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토론보다는 비교적 자기가 주도해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자와 검사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검사와 범죄 피의자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대장동 문제에 대한 암시라고 이제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대장동을 비롯해서 대연동, 백현동 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14년도 9월에 이재명 후보께서 공금을 횡령하는 사람들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하겠다. 그래서 공직에 있지 못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김혜경 씨가 그 카드깡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 갑질을 통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중국 음식을 시켜 먹거나 베트남 음식을 시켜 먹거나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보면 본인이 얘기하셨던 그런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자, 어찌 보면 뭐 대장동, 백현동뿐 아니고 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 이런 문제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1차 토론도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여러 가지가 화제가 됐지만 주로 에너지 관련 용어로 RE100이라든가 뭐 EU 텍소노미라든가 윤 후보가 몰랐던 것을 빗대서 이 장학 퀴즈식 지식 대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뭐 이런 대목은 좀 다를 걸로 보십니까? 소소한 것들을 묻는 것은 토론의 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한테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국가 지도자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디렉션, 방향성이잖아요. 또 그가 갖고 있는 철학, 또 여러 가지 국가 운명과 관련될 때 대담하게 도전해야 되는 이러한 비전 같은 경우를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는 시간인데 그저 지엽적인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한테 판단을 오히려 흐리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이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해야죠 이렇게 이제 답해서 어제 청와대에서는 이 근거 없이 적폐로 몰았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 내용 오늘 TV 토론의 쟁점으로 등장할까요? 예, 쟁점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는 것이 그럼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했던 것들이 정치 보복이었나요? 아침에 다른 토론에 나가서 여당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네. 문재인 정부가 그럼 적폐 청산을 지나간 5년 동안 했는데 그럼 정치 보복이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적폐 청산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했으면 이 말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윤석열 후보한테 정치 보복을 한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지요? 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요. 또 대통령이 됐을 때 개입을 안 하겠다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정치 보복을 안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에 의해서 시스템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불리한 여론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너무 이걸 끌어들이는 것 같은데 또 특히 청와대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셔서 이 말씀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저는 사과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대통령이 오히려 사과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27일밖에 안 남은 이 대선 전국에 본인들이 적폐 청산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고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그러더니 야권의 대선 후보가 이 적폐에 대해서 청산을 해야 되느냐 물으니까 그런 건 시스템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한 거를 정치 보복을 하겠다라고 미리 선언한 것이라고 지금 청와대 여권 전체가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전 이거야말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 청와대가 저는 이 중립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과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 후보는 사과를 거부한 입장이고 대신 지금 역으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 지금 이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느냐, 또 여권은 여전히 이 보복 수사나 기획 수사에 암신해지는 공헌 아니냐 이런 공방인데 자 오늘 토론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지난 9일 대국민 사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자 아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얘기하셨는데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사과를 하고 나니까 A 씨가 어제 또 다른 10건을 꺼내가지고 언론에 공개를 했잖아요. 네네. 어떤 내용을 사과한 것이지요? 저는 예를 들면 카드깡을 했는데 소고기를 사 먹을 당시에 이재명 후보께서 자가격리 중이었기 때문에 함께 먹은 겁니다. 그리고 또 밝혀졌지만 그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30분 뒤에 사모님하고 도착을 하는데 뭘 준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실을 그 후보 부인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카드를 공과 사를 구분 못해서 어디에서 무엇 사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정말 이거 미안하다라든지 네. 구체적으로 해야 와 닿는데 지금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 위기만
탈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또 대장동 사건이 났었을 때 이재명 후보께서 먼지 한 톨 1원이라도 받았다고 한다면 모든 공직을 사퇴하겠다고도 얘기하셨어요. 네. 이 카드는 국민의 세금으로 결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5개에 관련되는 부처에서 이걸 또 다 출연해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야말로 중하게 평가를 해야 되고 국민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또 토론의 의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반면에 또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이제 추가 의혹이 보도가 돼서요. 김 씨의 비공개 계좌가 있었고 또 거기서 거래가 발생했다. 이게 지난번에 경선 과정에서 윤 후보가 공개했던 계좌와는 또 그 이후의 것이어서 추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윤 후보는 제가 굳이 답변할 필요가 있겠는가? 국민들은 다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좀 해소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여권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혹 제기를 하겠죠. 또 한 것이고요. 네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고발을 하라 하십시오. 전 그게 맞다고 봅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 건은 10년 전의 일이잖아요. 11년 전에. 네. 그래서 당시에 금감원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무혐의가 됐었던 사안입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할 때에 이게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고요. 네. 또 지금 여당의 의원들이 청문회 시에 문제없다. 그래서 야권이 문제 제기를 했었을 때 강력하게 디펜스했던 사안입니다. 자기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또 야당으로서 인사청문회 때 상당히 공격을 하셨잖아요. 후보자를. 그렇습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 검증을 했지요. 그런데 여당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와서 이제 공수가 교대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좋다. 그럼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문제가 있으면 제기하라는 거지요. 근데 이것들이 다 이미 조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졌고 본인들이 검증을 정말 아주 꼼꼼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일반 장관도 아니고 사법기관의 장이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걸 다시 또 제기하는 것은 모순일 뿐더러 자기들 무능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14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마쳐지고요.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권 단일화 변수가 남아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10분 안에 커피를 마시면서 단일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또 안철수 후보는 일방적 주장이다 이렇게 받아치고 있는데 야권 단일화의 현실성, 이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힘들고 지난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우선 국민 여망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로 하기에는 여러 절차나 시간적인 것은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두 후보가 국민 여망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알기만 한다면 대의를 위해서 저는 10분이 아니라 정말 2, 3분 안에도 합시다 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두 후보 간의 결단 사항으로밖에 풀 수가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 간의 결단, 단판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자, 이준석 대표 오늘 아침에 이 야합이 없다면 단일화 마다할 필요 없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건 이준석 대표의 좀 입장 변화로 보여서 기류가 좀 단일화로 가닥을 잡은 건가요?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나 조건이 있거나 국민들께서 불편해하는 것 그러한 단일화는 안 된다. 그러니 모든 것을 아주 클린한 상태에서 조건 없이 이걸 수용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입장을 늘 견지해 왔었습니다. 예, 입장 변화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토론협상단장 성일종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오늘은 특별하게 10분 인터뷰가 2개입니다. 이번에는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표한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와 강력한 분노를 표한 청와대의 대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전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9일 공개된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가 화제입니다. 이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선 해야 한다. 이렇게 답하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이 됐습니다. 강 전 수석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치보복을 공개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힌 유일한 정치인 후보가 네. 돼버렸어요. 네. 보통은 정치보복 안 하겠다, 통합정치하겠다고 하는데 대놓고 윤석열 후보가 한동훈을 앞장세워서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라서 네. 이건 정말 엄청난 얘기죠. 예. 엄청난 이야기다. 자, 그래서인가요? 어제 청와대가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검찰총장 재직 때는 적폐를 못 본 척한 거냐? 기획사정으로 없는 적폐를 만들어내겠다는 거냐? 자, 사과를 요구했는데, 자, 대통령 차원에서 이렇게 좀 감정을 강하게 표출한 것도 좀 이례적인 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청와대 1년 8개월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매일 아침에 그 대통령 티타임이라는 것을 합니다. 네. 주요 참모들이 앉아서 그날 대통령과 차 한잔 나누면서 현안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그날 나온 회의의 티타임에서 나온 얘기를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 공개하면서 입장을 밝히는데 이번의 경우는 대통령께서 직접 사전에 메모를 해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매우 이례적이고 강한 의지이거든요. 아마 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명박 시절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를 통해서 그때의 그 치욕과 모욕, 정치검찰의 행태를 떠올리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유추를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보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겪고도 이런 표현도 등장했는데요. 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 또 이게 야당의 대선 후보와 맞상대가 되는 거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부당한 선거 개입이다. 조금 전에도 성일정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 일이 어디에서 연유했는지를 살펴보면 그 답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네.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밝힌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공격을 했고 그거에 대해 청와대는 반론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성일종 의원님 말씀처럼 빌린다면 자기들이 공격하는 것을 왜 맞고만 있지 반격하냐라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거든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매우 그 선거 정치 중립이라는 것을 중시합니다. 네. 제가 있을 때 정무수석은 총선에 관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께서는 당정청 회의도 중단해라 이렇게 지시할 정도로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마시라고 하는 분인데 대통령이 지금 이 정도 화가 나고 분노가 있다는 것은 왜 그랬는지를 따져보지 않고 원인 제공자들이 오히려 뭔가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점에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먼저 때려놓고 왜 맞지만 않고 맞고만 있어야 하는데 반격하느냐라고 주장하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자, 이재명 후보는 이 정치보복 선언이다. 윤 후보가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자, 윤 후보는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회피한 것으로 지금 다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한다는 것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한동훈 검사를 앞장서서 정치보복하겠다는 것을 후퇴할 생각이 없는 건데요. 이것은 결국 검찰개혁을 거부하거나 앞으로 검찰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이루어놓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거나 거부하겠다는 거고 공수처도 해체하겠다는 취지의 다름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결국 대통령께 사과 요구하는 걸 회피한다는 것은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것이다. 단순히 사과를 안 한 것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정치적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가 어제는 또 기자와의 만남에서 청와대 메시지가 나온 이후에 조금 톤 다운된 듯한 또 발언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 생각과 제 생각은 같다.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의미였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다.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조금 그러면 이제 누그러지는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생각이 같다고 말씀했다면 네. 결국 대통령님이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는 검찰을 앞세워서 정치 보복하는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꾸짖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나는 검찰개혁의 의지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검찰개혁 내지는 검찰을 통해서 정치 개입 않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네.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총장 시절에 조국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할 때에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관여하겠다. 이런 꼴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자꾸 윤석열 당시에 총장 시절에도 또 지금 후보 시절에도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무엇을 이야기한지를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정말 대통령과 생각이 같다면 네. 결국은 검찰개혁이라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하라. 자, 뭐 그 얘기는 나온 바 없습니다만 대신에 이런 얘기는 나왔습니다.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 자, 청와대에 계셨고 정무수석을 지내셨으니까 민정수석실을 없앤다. 윤 후보의 이러한 의도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수석실은 없더라도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후퇴시키거나 그렇게 되면 네. 민정수석은 뭐 그 징검다리를 없애는 한 라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또 특별한 문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검찰을 직접 또 통제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문 대통령 본격적으로 분노를 표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의 대결로 이거 대선 판도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트라우마를 건드렸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사태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 지지층 결집이 좀 가속화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는 뭐 정치적 유불리라든가 선거 전략을 보고 그런 말씀을 안 하신 분이거든요. 네네. 제가 지난 총선 때 대통령 모시고 곁에서 지켜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유불리로는 평가되지 않으나 결국 국민들은 느낄 겁니다.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을 거고 그래서 검찰개혁을 되돌리려고 하는 이 윤석열 세력 후보가 집권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판단할 거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민주당의 후보를 더 지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건 윤석열 후보의 실수다. 네. 막말, 망언의 연속일 뿐이다. 연속일 뿐이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강전 수석께서 이제 현 정부 청와대에도 직접 계셨지만 또 이제 관록 있는 민주당의 정치인이시기도 하니까 요거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다. 요건 좀 파장이 큰 발언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출마할 때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에 보복하는 보복 정치를 통해서 출마의 이유를 사실상 밝혔다고 해석이 됩니다. 네. 사실은 대통령 선거란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이슈를 두고 경쟁하거나 선언을 하는데 네. 윤석열 후보는 애초부터 지금은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반문 연대를 하려고 했었고 반문 진영에 있는 세력을 끌어모아서 문재인 정부에 보복하는 보복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정치를 시작한 만큼 당연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하고 끊어내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연속성에 이번에 그런 정치 보복 이야기가 나왔지 않을까 싶어져요. 그렇게 볼 때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구별 지으면서 문재인 정부를
고립화시키고 뭐 소위 그 친 DJ 세력을 하고도 좀 이렇게 분리시켜 보려고 하는 전략적 발언인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네, 그래요. 자, 아까 이 검찰 개혁 의지가 없다.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이른바 또 검찰주의. 좀 약간 이런 대목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윤 후보가 한동훈 검사장을 자,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결국 정말 우병우 검사가 들으면 참 박수치고 기뻐할 일 같은데요. 아하. 과거에 우병우 검사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많은 정치검사의 대표 상징으로 된 것처럼 이제 다시 한동훈 적폐검사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한동훈 검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선언을 한 거라고 다름 아닌 보여지는데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큰 실수한 것 중에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다음 인사를 이렇게 밝혀버렸다는 데에서 많은 국민들이 벌써 대통령 된 거냐? 대통령 되면 큰일 나겠구나. 검찰 중심주의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확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 이 문제의 발언에 대해 심각함을 느끼고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집니다. 네, 야, 한쪽에서는 독립운동이다. 한쪽에서는 또 적폐검사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서울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 못 될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차기 인사를 암시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서 과연 사과가 나올지 강하게 공방이 붙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민심은 데이터에 있다. 숫자로 보는 민심.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자,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과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야, 두 분의 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성팀 화이팅. 네. 여성팀 화이팅 해야 되죠. 여성팀 아자자자자. 이제 그걸 또 뺐는데 굳이 또 잊지 않으시고 서로 이제 이성들에게 어필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른바 소장 시대. 네. 소장이 군대에서는 별이 2개죠. 시사본부에서. 대장 아니고요. 대장? 네, 대장 운동을 많이. 그러면은 본인이 명함을 바꾸셔야죠. 알겠습니다. 인사이트 K 연구 대장님 바꿔주세요. 자, 오늘도 2가지 여론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론 추이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발표된 조사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7일에서 9일까지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NBS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먼저 이은영 소장님이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35%, 윤석열 후보 35% 동률이 되었고요. 동점이에요? 네, 안철수 후보 9%, 심상정 후보 4%, 그리고 부동층이 16%인데요. 일단은 그 추세선 지난주 이게 지금 MBS 조사가 발표가 안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1월 넷째 주와 비교해 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1%포인트 상승, 안철수 후보 1%포인트 하락, 심상정 후보가 2%포인트 상승, 전체적인 부동층은 18에서 16으로 2%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세한 부분들, 소폭 이동 부분들까지 다 짚어주셨는데 대선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6일인데 사실 저는 3월 4일에 사전투표 시작이면 찍는 분들이 나오시니까
그렇죠. 5일을 빼면 21일 남은 거예요. 아, 예. 3주 남은 거예요. 그렇죠. 사전투표. 네, 지지율은 초박빙인데 역대 대선에서 좀 유사한 경우가 있었나도 궁금하고 네. 대선에서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12년 대선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가는데요. 2012년. 네, 2012년 대선이 그때 이제 저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네. 투표율이 그 당시 75%였고 방송사 출구조사가 50.1대 48.9. 그래서 1.2%포인트로 박근혜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때와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이제 그 삼지대에 있던 후보들이 다 사퇴를 합니다. 네. 3명이 그러니까 통진당 이정희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다 사퇴를 함으로써 완벽한 양강 구도가 만들어졌었거든요. 네네. 그때와 지금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대선에서 이런 현상이 지금 이게 초박빙 상황이 나타나는 거는 이 두 후보가 일단은 그 중앙 정치 경험이 많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비호감이 좀 두 분 다 강하다는 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데칼코마니라고 미술에서 네네. 접으면 네, 그거 대칭으로 똑같은 나오죠. 네, 두 후보가 너무 비슷한 속성들이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서 유권자들이 지금 표심을 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차이점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2년 대선은 그때 저도 이제 조사 기간에 있으면서 계속 분석을 했는데 그래도 대체로 박근혜 후보가 좀 앞서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뭐 전문가 10명이면은 뭐 8명 정도, 9명 정도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쳤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건 지금은 더 모르겠어요. 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역대 대선하고 네. 비교할 수가 없는 게 2012년 대선 같으면은 그렇게 이제 진영 간 완전히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것도 만들어진 거지만 부동층이 사실은 선거 막판에 그렇게 그다지 큰 작용을 한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체로 부동층도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가는 거죠. 한 후보에게만 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자꾸 엎치락뒤치락 하냐. 꽤 많은 비율. MZ세대나 여성이나 중도층이 자꾸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큰일이네. MZ세대가 20대가 이번 주에는 이재명이었으면 다음 주에는 윤석열.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방식에 따라서 ARS와 면접, 그러니까 우리가 2012년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그때는 조사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런 얘기 잘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대선은 실제 응답자의 정치 성향이나 이 MZ세대 연령대나 또 지역 서울 같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교할 선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략 뭐 이제 1, 2위를 따지기가 어렵고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인데 35대 35.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지난번 조사에선 18%였던 부동층이 2% 줄었고 16%. 그래도 높아 보여서 이 중에 일부만 한쪽으로 쏠려도 그냥 이제 판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동층 왜 이렇게 많아요? 부동층이 지금 어떻게 보면 두 후보 다 모두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심을 아직도 결정을 못 하고 있고 악재가 계속 나오는 데다가 지금 이제 좀 이따 말하겠지만 그 적폐 수사 관련한 또 이 논란이 더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지금 결정을 못 하게 만들고 있다. 근데 12년 대선하고 비교해 보면 12년 대선 때 결국 그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게 한 힘은 여성층의 힘이었거든요. 그 당시 그 50대 여성층이 처음엔 여성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컸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이 여기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박근혜 후보가 좀 이렇게 우세를 점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연령층이 좀 내려갔긴 했지만 20, 30대 여성층의 표심이 저는 마지막 후보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당선자의 손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조사는 MBS 조사가 저도 개인적으로 이 조사에 대한 관심이 많고 같은 또 일을 했던 동료분들의 조사에서 하기 때문에 재질문을 안 해요. 후보 선택에 있어서 지지 투표하느냐. 사실 재질문을 하면 무응답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게 기술적인 문제죠. 기술적인 문제의 무응답 비율이 여전히 높은 거고 또 하나는 성향적인 부분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같은 부동층이라도 이전 선거가 달라진 게 이전 선거에서는 그래도 막판에는 중도라고 하는 이 중간지대 부동층들이 이념이 선거가 가까워지면 그래도 살짝 갈려요. 그래도 살짝 더 진보, 살짝 더 보수. 그게 방금 전에 이제 이현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2012년의 사례인데 지금은 뭐가 다르냐? 이념? 극관계 뭔 상관 있어?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념이 아니라 이익이에요. 이념색은 정치적 효능감이기 때문에 옅어졌다. 배우자 논란을 들어도 바뀌는 거예요. 다음 날. 그래?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난 지지 못해. 그러니까 이 정치적 효능감 따라서 계속 표변하고 또 다변하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 부동층이기 때문에 이 부동층이 줄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보자. 난 결정 못하겠는데 이거죠. 이게 지금 7일에서 9일 조사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묘하게 걸려 있는 게 이 김혜경 씨 의혹, 김혜경 씨 사과가 9일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야권은 이제 단일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난주부터 또 윤석열 후보의 이 이른바 정치 수사냐, 적폐 수사 이 발언으로 문 대통령과 갈등도 있는데 이건 또 조사 기간에 살짝 걸쳐 있어요. 지금 이 팽팽한 동률의 결과에 어떤 요인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단은 지금 나타나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보면 각 후보에게 악재가 나왔을 때 지지층이 그러니까 지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유지되거나 올라간다는 거예요. 악재가 나오면 유지되거나 올라간다? 예, 결집을 합니다. 아, 우리 후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그러면서 막 또 지지를 막 보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김혜경 씨 그 과잉 의존 논란이 안 좋을 걸로 영향을 미칠 걸로 봤는데 네. 지금 큰 영향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예,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스며들어서 조금씩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그렇겠죠.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악재가 나타나면 결집을 해서 지지가 유지가 된다. 이게 어허. 가장 큰 차이이지 않을까. 그리고 단일화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그 안철수 후보 지금 지지율이 좀 약간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게 단일화도 이게 지금 이제 그 기본적인 구도가 좀 바뀌고 있어요. 네. 단일화를 여론조사를 통한 정석적인 단일화보다는 단판에 의한 빠른 속전속결의 단일화 또는 정책 연대 또는 공동정부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어서 그게 지금 당장 어떤 게 확신을 줄 만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크게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다들 네,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애매하게 양쪽 다 박스권이다. 자, 예. 그러면은요. 이 배 소장님은 이 동률 결과에 어떤 요인이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지층의 결집이죠. 이거는 뭐 김혜경 씨와 관련된 여파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큰 균열이 생기고 타격을 받아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느냐. 그게 아니죠. 자, 김혜경이 등장하면 김건희가 등장해요. 이번 대선은. 그래서 아까 이번 달콤한이라고 얘기하신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번 대선은 후보자 스스로 당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윤석열의 당락은 김혜경 김건희 씨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줄다리기 현상입니다. 어떤 이슈가 터지면은 양쪽이 딱 대치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수사에 대해서 경로했거든요. 네. 그럼 누가 소환이 되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즌 3 대결이 되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그래서 윤석열 후보 부랴부랴 발언을 거두잖아요. 그 이야기는 문재인 대 박근혜 대결 이렇게 가면 이건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빨리 발언을 거둔다. 이제는 뭐냐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배우자 리스크가 후보자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장 큰 이슈고 구도적으로 남아있는 건 이제 구도적으로 남아있는 건 단일화죠. 그래요. 자, 오늘 또 배 소장님이 새로운 이론을 살짝 끼웠는데요. 오징어 게임 줄다리기 현상. 그럼 우리 유 소장님도 뭐 지금 1위 하는 지금 우리 대선은 뭐 이런 드라마를 하나 끼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우대 돼야 되죠. 지우대 이렇게 되겠네. 네. 그래요. 자, 지난 조사와 이 차이를 보인 게 당선 가능성이에요. 네. 지지율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에서 지속적으로 그동안 배종찬 소장님이 지지율만이 아니라 당선 가능성 중요하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엔 윤석열 후보가 43%, 이재명 후보가 34%. 이건 좀 격차가 있어요. 네. 직전 조사는 이재명 38, 윤석열 37 팽팽했는데 네. 자, 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올랐다. 이 숫자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지금 당선 가능성이 사실 이전에는 선행지표적인 경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후보자들의 속성을 보면서 지금 지지율은 낮더라도 이제 잠재된 어떤 영향평가의 지표였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윤석열이 당선될 것 같다.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건데 지금은 이제 투표율이 가까우다 보니까 이게 후행 지표가 되면서 지금 이제 그 부동층이 많잖아요. 이 층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피는 그런 기간에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각 선대위의
그 선거 캠페인이 얼마나 잘 되는지 네네. 인상적인지 그리고 이 언론 보도 이 각 선대위의 그 활동에 대한 언론 보도 후보의 메시지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한 거에 의해서 또 많이 이게 그 전체적인 그러면 누가 됐겠구나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아까 이제 김혜경 씨가 직접 후보 지지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약간 다른 조사들 보면 30대 여성층에게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공무원 아까 그 참모진 안에서의 갑질 논란 비슷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살짝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악재가 있으면 이게 좀 윤석열 후보가 더 유리하겠다.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 선대위 쪽에서는 열정 열차 뭐 이런 거를 해서 좀 새로운 선거를 많이 좀 캠페인들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건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은 비슷한데 당선 가능성은 윤석열 후보가 왜 높을까? 간단하죠. 정권교체 여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정권교체 여론하고 그렇죠. 비교를 해봤을 때는 당선 가능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면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 윤석열 쪽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사가 재질문을 안 하니까 무응답 쪽에도 보수가 좀 포함이 돼 있어요. 네네네네. 대체적으로 성향을 보면. 못 정했다고는 답했으나. 진보보다는. 그럼 그 사람들이 가니까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금 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를 하는데 자, 추세상 윤 후보가 앞서 있다. 리드를 잡고 있다. 우위다. 요렇게 좀 윤석열 후보 쪽에 우위가 유지되고 있다. 좀 조심스러운 추측 가능합니까? 네, 왜냐하면 설 이후에 TV 토론 이후에 나온 조사가 한 16개 정도 됐는데 숫자적으로는 오차 범위 내지만 윤 후보가 조금 더 앞서는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당선 가능성 이번 MBS에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반영이 됐다. 네. 그러한 추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네. 그런 추세를 자꾸 보는 게 이제 뭐 미국의 네이트 실버 같은 사람이 평균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내면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 평균 내는 거니까 앞서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국내에서도 뭐 조사가 워낙 많이 쏟아지니까 그 종합해서 평균 내는 또 이제 저 분석가들이 있더라고요. 자, 연령대별 지지율을 보죠. 윤석열 후보는 20대, 60대, 70대에서 또 이재명 후보는 30대, 40대, 50대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32%, 이재명 후보는 18%, 2배 가까이 앞서는데 자, 항상 이제 지금 M여중 강조해 오신 배종찬 소장님. 윤 후보의 이대남 공략이 먹힌 겁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이른바 이야기하는 이준석 매직이죠. 그래서 이준석 매직. 20대 이대남 또 3대 남, 30대 전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30대 남자는 조금이라도 더 이준석 대표가 견인하면서 윤 후보에게 또 보탬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윤 후보는 어떻게든 지금 30대를 조금이라도 더 잡을 필요가 있어요. 더 늘릴 수 있는 데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든 50대를 좀 더 늘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40대는 꽁꽁꽁꽁꽁 뭉쳐져 있어요. 이재명 후보 쪽으로. 60대 이상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그러면 남아있는 여지는 30대와 50대인데 이재명 후보는 50대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30대를 더 잡는 이게 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세대 공략의 포인트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SNS에 보면 전 이런 걸 봤어요. 윤석열 후보는 20대는 남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하는 좀 여성들의 이야기인데 이대녀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대남을 공략하면 이대녀는 오히려 더 좀 괴리감 느끼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자꾸 이제 이대남, 이대녀로 분리해서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이대녀, 3대녀들이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자꾸 숨기면서 무응답층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역 내 세대 공략, 그다음에 연령 내 성별 공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선대위 쪽에서는 그게 조금 더 공략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다음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로 넘어가 봅니다. 이건 뭐 오늘 오전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결과인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8, 9, 1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배 소장님. 후보들 지지율 몇 대 몇? 이재명 후보 36%, 윤석열 후보 37%, 안철수 후보 13%, 심상정 후보 3%.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1%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앞서 MBS 조사와 큰 차이가 없는 팽팽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안철수 후보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그래도 꾸준히 10%대를 유지하는 조사 결과 바로 이 한국갤럽의 조사가 금요일 발표되는 뭐 그런 이유는 이게 면접은 조사니까 유선도 포함이 돼 있고 유선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살짝 보수성도 가미가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현상으로 안철수 후보가 13% 다른 조사에 비하면 적어도 적게는 2, 3% 많게는 한 4, 5% 더 높은 지지율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도 유력 주자 간에는 팽팽한 건 또 여전합니다. 자, 요게 아까 보니까 MBS는 우리가 7, 8, 9였고 이건 8, 9, 10이니까 화수목 조사를 해서 오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요건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 파장 있을 때 조사가 된 건데 자, 이번 적폐수사 발언의 후폭풍이 여론에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저희 전문가들도 적폐수사 그리고 거기에 맞선 정치 보복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대통령은 다시 사과를 해라.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선거 개입을 한다. 이게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매일 엎치락뒤치락이에요. 진행형인 이슈다 보니까 지금 이게 누구에게 더 유리할 거로는 저희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아직은 어느 후보에게도 좀 영향이 미친 걸로는 아직 안 보여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오늘 밤에 또 TV 토론이 영향을 따로. 그런데 이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는 배우자인 김혜경 씨 논란이 상당히 그래도 상징적 여파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게 과잉의전이다 또 법인카드다. 물론 아직까지 의혹이고 더 규명이 돼야 되겠고. 근데 아까 뭐 야당 공세는 김혜경 씨가 소고기다 뭐 맛집 탐방이다 이러니까.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 관련된 이슈가 더 확장되거나 확산될 수도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오히려 이 선거의 이슈에서 성격 자체를 배우자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도 쪽으로 옮겨가 버린 이런 변화는 있는 것이죠. 아주 색다른 청취자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취자 1918님. 자, 이름에 숫자가 들어간 이은영 소장님이 배종찬 소장님보다 유리한 코너 같아요. 이자와 영자가 들어있습니다. 최영일 팀장님 이름에도 숫자가 들어있네요. 0과 1. 비트의 시대죠. 그런데 그건 모르죠. 저는 몇 배다. 여러 배다. 이게 중요해요. 갑절이다. 지지율이 3배 올랐습니다. 배. 종찬이죠. 엉뚱한 걸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 1788님은요. 자, 배 소장님 응원 문자도 있어요. 최영일 진행자님의 부드럽고 소프트한 진행. 배 소장님의 기발한 비교 평론이 흥미를 줍니다. 이 프로에. 또 중심은 우리 이제 이 소장님이 딱 잡아주고 계시죠. 그럼요. 최고죠. 자, 안철수 후보 앞선 조사에선 9%, 이번 조사 13%. 자, 이 한 두 자릿수 지지율이 계속 나온다면 야권 단일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갤럽이 안철수 후보 지난번에 최고로 나왔던 게 17%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고였죠. 지금 여기서 이제 숫자는 높게 나왔지만 이미 이제 국면이 지금 전환되고 있어요. 적폐 수사로 국면이 전환되고 있으면서 그게 의미하는 거는 양강 구도의 결집의 강화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지지가 지금 한 10% 내로 충분히 협상 가능한 지지율이긴 하지만 이 양강 구도 결집이 지금 앞으로 남은 20일에 계속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떨어질 수가 있고 동력이 점점 상실될 수가 있다. 하지만 이 안철수 후보를 누가 모셔가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은 더 얹어진다. 이게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누가 모셔가느냐. 지금 정치는 생물이고 정치는 샘물이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뉴스가 나오는데다가 선거는 미생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려워. 그건 뭐냐 하면은 결국 단일화를 우리는 기대했고 그 당시에 예상했던 것은 윤석열 안철수 후보 사이의 단일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워낙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대표도 그렇고 선을 긋고 있으니까 윤한 단일화가 아니라 이안 단일화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이 단일화가 이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손을 내는 적극성이 발휘될 수 있거든요. 이미 조금씩 내밀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이 구도적 변화는 단일화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존에 쭉 예상을 해왔던 윤안이 아니라 이안이다.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죠. 사실 안철수 후보 단일화 가장 최적기는 3주 전쯤에 17% 나왔을 때 그때가 가장 지지율로는 좋을 텐데. 예, 그때 뭔가를 이 구도 변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이제 낙엽 꽃이 펴서 지는 그 흐름으로 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이고. 자,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어떻게 이 지지율에 의해서 단일화 변수가 야권 단일화라고만 말할 수도 없다. 그렇습니다. 범여권 단일화도 될 수 있다. 있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제 예언 오락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적폐수사 얘기 나왔고 전선이 이게 문재인 대통령 대 윤석열 후보처럼 구도가 됐는데 그래서 바로 철회하고 있다. 근데 사과는 안 나왔어요. 네. 이거는 어느 쪽에 더 유리할 걸로 보시는지 배 소장님. 네, 이건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은 짧게 대통령 지지층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에 반응하지 않는 유권자층도 있었어요. 네. 호남이다, 40대다, 화이트 칼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후보의 발언으로 시즌3 문재인 대통령이 소환됐습니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소환되는 거예요. 네. 뭐야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소환되는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2017년 기억을 되살리는 유권자층도 똘똘똘똘 결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똘똘똘똘. 야,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설명절 전후에 박근혜 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까 또 궁금하고 있었는데. 사실 요게 이제 동의하세요? 지금, 예,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적폐 수사 관련해서는 정권 교체는 50에서 54 정도 나오고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40에서 한 44가 네네네.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 적폐 수사 관련한 언급을 폭을 갖다가 그물을 넓게 쳐놓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수사를 이제 진짜로 할 것인가, 보복을 진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인 사람의 이름이 튀어나오면서 맞아요. 이쪽 지지층이 급 결집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집의 속도는 민주당 지지층이 더 빠르게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이 의견이 여기서 일치하네요. 자,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법인카드 의혹 공개 사과는 내놨어요. 지난번에 김건희 씨 사과가 한 40여일 전에 나왔을 때 그렇습니다. 배 소장님이 사과의 결과가 안 좋다. 여론에 오히려 좀 나쁜 영향 미쳤다라고 해석하신 바도 있거든요. 자, 김혜경 리스크는 진화됩니까? 저는 조금씩이라도 진화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거 막판까지 배우자 리스크는 똑같이 김혜경, 김건희, 김혜경 어떤 식으로든 계속 갑니다. 어떤 식으로든 계속 간다.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제보자께서 지금 그 패턴이 새로 또 냈죠. 예, 카드 쪼개기 10만 원 이하를 지금 또 10개를 내셨는데 맞아요. 지금 녹취가 880개인데 계속 10개씩 이렇게 내신다면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로감이 쌓이고 대선 끝나고도 계속 나올 텐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변수를 안 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는요. 그 김혜경 씨 관련된 것도 녹취고 김건희 씨도 녹취잖아요. 녹취 대전이에요. 녹취 대전이에요. 근데 이번 녹취는 또 이제 이 배모 사무관하고의 녹취지. 그렇죠. 김혜경 씨는 직접 나오진 관련된 않죠. 건 없고 또 김만배 녹취도 있잖아요. 김만배 녹취. 그러니까 이번 대선 계산 녹취. 한마디로 맙소사예요. 맙소사. 녹취 대선입니다. 녹취 대선. 네. 자,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합류했습니다. 호남 표심과 민주 지지층 중 반 이재명계 표심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챙겨올 수 있을까요? 이거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재명 후보에게는 3명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표가 유입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낙연 전 대표 보면서 앞으로 우리 침착하게 선거운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미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뭐냐. 이낙연 전 대표의 경쟁력은 여성표 흡수에 있어요. 이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사실 그 30대 여성층하고 호남에서의 젊은 여성층의 표심을 충분히 이낙연 전 대표가 흡수를 해줄 수 있고요. 지금 이쪽에 호남에 대한 공략이 너무 강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걸 좀 차단해줄 수는 있다. 그렇죠. 지금 저 야당에서도 그렇죠. 야당에서 이준석 공들이고 이준석이 지금 이준석 당 대표가 3번째 이번에 또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누비고 있고. 예. 자, 끝으로 한 가지 여쭤봐야겠습니다. 오늘 대선 후보 2차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1차 토론이 워낙 39% 시청률이 뜨거웠기 때문에 오늘도 뜨거울 것 같다. 더 세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토론이 이 여론의 지지율에 미칠 영향을 들어보겠습니다. 뜨거워. 저는 많이 미친다. 후보자 등록 전에 이 토론은 정말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끝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쏟아붓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쪽 후보든 간에 저는 적게는 2, 3%, 많게는 4, 5%. 자, 다음 주 누가 우세한지까지 얘기해 주세요. 다음 주도 팽팽할 거예요. 팽팽하다. 일단은. 유 소장님, 토론의 영향과 다음 주 우세. 토론 당연히 영향이 있고요. 그 지지층을 강화시키는 영향이 더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각 선대위와 연결된 모든 사람, 고관여층을 오늘 다 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방송사가 몇 개가 더 지상파가 더 붙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의 보도량이 오늘 끝나고 내일 주말 어마어마하게 나갈 거라서. 주말 내내 이것도 쪼개서 편집 보도 하겠죠. 계속 잘라가지고 이제 보도가 되면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만약에 금메달 한두 개 나오면. 오늘 그게 또 있더라고요. 네. 쇼트트랙이 있어서 어쨌든 그래도 정치 고관여측에는 빅 이벤트. 네. TV를 한쪽은 KBS 오늘 안 하는구나. 한쪽은 KBS 올림픽, 한쪽은 TV 토론. 두 개를 볼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여론오락관 몇 대 몇.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눈 빠지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토론 잘 보시고요. 또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